개막 축하 비행을 KF-21로도 하겠네. 우주를 향하는 그런 군사적인 방향이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KSLV-2를 발사를 했는데 아덱스 때 취재한 다음 날 발사됐죠. 뭐 일부는 폄하하는 뜻인 것 같은데 절반의 성공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완벽한 성공이 아닌가. 그 이후에 또 우주에 대해서 큰 말씀을 많이 주셨죠.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형 발사체는 사실은 발사 계획 중에 하나였고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발사가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우리가 크게 발전하는 도상에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의 과학기술이 발사체 분야하고 위성 분야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이게 눈에는 다 안 드러나지만 우주를 계속 관측하는 이 분야도 상당히 지금 진전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곳이 마치 우주 강국들이라고 하는 선도국과에 비교해서 상당히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관련해서 먼저 국방정책 전문가의 시각, 그다음에 취재기자의 시각으로 이 미사일 지침 종료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미사일 지침 자체는 협정은 아니고 우리 스스로 미사일은 이 정도만 만들겠다라는 그런 지침을 스스로 만든 건데 강요 아닌가요? 사실상 강요 내지는 압력을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문서 자체는 누구랑 뭐 양쪽 국가가 만나 서명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만든 그야말로 지침입니다. 가이던스, 우리의 가이던스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 뜻대로 된 게 아니고 미국과 협의를 해서 가이던스를 계속 풀어주는 과정이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우주 분야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결국 그 이 미사일 자체의 이 추진체가 우주 발사체나 탄도 미사일 발사체나 이게 결국 같은 기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지침이 해제됐다는 것은 우리가 우주로 갈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발사체 관련된 기술을 제한 없이 만들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우주 산업 발전이나 과학 기술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조금 더 한 단계 나가서 우리 스스로 이제 우주로 나갈 수 있는 최종적인 그 제한이 풀린 것이고 이걸 잘 활용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우주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협력을 할 수 있고 우주에서도 우리가 좀 더 그 미국의 기술을 좀 더 많이 받고 활용해서 우리의 능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사일 지침에 대해서 우리 취재기자 쪽에서의 시각은? 박사님이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흔히들 올해 이제 항공 우주산업 분야에서 이렇게 3대 이벤트라고 할 때 이제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하고 이제 누리호 발사 그다음에 이제 아덱스를 이렇게 꼽더라고요. 아덱스 2년에 한 번씩 있는 행사니까. 또 하나 이게 취재하는 과정에서 참 재밌었던 게 한미 미사일 종료하고 이렇게 제가 좀 보도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올해 9월달에 국민들이 많이 관심 있었지만 SLBM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험 발사 있었는데 성공했다고 됐었는데 이때 군 당국에서 재밌는 보도 자료를 냈는데. SLBM뿐만 아니라 괴물 미사일이라고 하는 고위력 탄도 미사일하고 그다음에 초원속 순항 미사일 개발, 그다음에 이제 우주 발사체용 고체 추진 기간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는 걸 이거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꺼번에 다 하루에 다 쏟아냈거든요. 이런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던 것도 한미 미사일 지침 자체가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 그래서 좀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한미 동맹 차원에서도 군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조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주는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실 거죠? 네, 앞으로도 계속 우주는 쭉 지속될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네, 우주로 나갈 때까지. 올해 이벤트 중에 세 번째. 서울 아덱스에 대해서는 성우 기자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매년 최대 규모라고 말을 하고 올해도 최대 규모였다. 참여한 업체 수도 봤을 때 최대 규모였고 앞서 다뤄졌던 두 가지 이슈가 이렇게 또 중점적으로 달아지면서 또 눈길을 많이 끌기도 했고 저는 좀 부스들을 좀 실제로 많이 돌아보다 보니까 되게 놀랐던 것들이 그 새로운 기술 뭐 UAV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군 관계자분들이 얘기하시기로는 우리나라 무인기 기술이 뭐 중국 뭐 이런 나라에 뭐 뒤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눈길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 아덱스에는 어떤 게 화두가 될지 그때쯤에는 우리도 우주로 많이 올라가 있겠죠 이제. 네, 일단 발사체는 이미 성공했을 것 같고요. 이번에가 이제 드론, 로봇, 무인, 메타버스였다면 23년에는 이제 뭐 우주 쪽의 이야기가 아덱스에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다시 또 KF-21 이야기를 또 갖다 집어넣어서 그때는 이제 열심히 날아다니는 모습들. 개막 축하 비행을 KF-21로도 하겠네. 그때 누가 이 화면을 이렇게 해서 보고 거짓말했다 또 이렇게 하면 말은 한두 가지 정도만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 이제 김광희 박사님 계시니까 종전선언 정리를 좀 해주시죠. 종전선언이 지금 정부에서 이제 북한과의 남북 대화에 있어서 하나의 이제 시작점을 판단을 해서 지금 단계에 제일 하기 쉬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보서 이제 한미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이제 논란이 있죠. 이것은 아마 이 종전선언이 갖고 있는 법적인 성격하고 그 다음에 그 절차적인 성격, 그 차이점 때문에 두 가지 이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방향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이 강화 조약을 맺었다 안 맺었다 외에는 사실상 뭐 현상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절차적 접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에게 어떤 빚을 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제 북한과 어떤 대화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보는 시각이 이제 반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정전 체제라든지 휴전 협정 이후에 생겨난 여러 조직과 체제가 사실은 다 이 휴전 협정으로 인한 정전 협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는 법적인 특성은 이런 휴전 협정과 정전 체제 자체를 이제 법적으로 이제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위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근거로 했을 때 북한으로부터 좀 우리가 불리한 입장을 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절차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그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 담보를 하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내부적인 공감과 합의가 좀 잘 이루어져야지만 이 논란이 좀 잠재질 것 같고요. 여기 한번 팀장님, 종전선언 그 남북관계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우리 프로파일러에서 사전에 예고 없는 질문을 던져서 당황하게 만드는 게 저희 좀 재미가 좀 있어요. 당혹스럽긴 한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내심도 그렇고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건데 베이징 동계올림픽인 것 같습니다. 한미 간에는 종전선언 문구까지 거의 막바지 조율 단계에 돼 있고 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도 상당히 공을 들이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4개국 정상이 모여서 이렇게 멋지게 세레모니를 하고 바톤을 넘겨주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일 것 같은데 근데 동계올림픽 자체가 좀 약간 좀 꼬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종도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중국 인권 문제랑 등등을 해서 이렇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도 힘들고 바이든 대통령을 오게 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 정부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좀 촉박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독자 행보는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정부를 지원해 줘야 될 국민 여론도 한쪽으로 통합되기는 어려운 거고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고 정서적으로 무조건 싫어하는 것도 있고 또 불신도 있죠. 그거 한다고 이게 되겠어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지혜를 참 잘 모아야 될 것 같은 분야가 또 그게 이제 SCM을 통해서 많이 구체화가 되겠죠.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북한이 무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다 판은 만들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가 아직까지 무응답이고 뚜렷한 이렇게 가타부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으니까 2022년에 항공산업 키워드 아니면 국방 키워드로 하시죠. KF-21 보라매가 과연 이렇게 대한민국 영공을 성공적으로 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누리호도 추가 발사 준비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좀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국민 사기도 올리고 좀 희망도 줄 수 있는 좀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 항공 우주에서도 이제 우주를 향하는 그런 군사적인 방향이 그 발전 이런 것들이 좀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국방개혁이 어떤 병력 구조, 부대 구조, 지휘 구조 이런 쪽에 좀 키워졌는데 내년에는 국방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들이 이제 국방개혁의 그 주 키워드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정권도 바뀔 텐데 뭐 어느 정부가 들어왔든 간에 국방개혁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몇 가지 기술이나 잠재적인 뭐 어떤 리소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국방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내년도에는 우리 방위산업의 변화와 발전의 청사진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결산을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상을 못했던 분야까지 굉장히 많은 발전이 올해 1년 사이에 있었고 그래서 22년을 전망을 한다고 그러면 또 우리가 예상 못한 더 많은 분야가 있지 않을까. 다만 올해 1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크게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경우는 항공산업 분야에서는 떴다 비행기 이제 나오겠죠. KF-21이 드디어 국민 앞에 날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줄 게 여름을 더 뜨겁게 하겠죠. 7월이면 이제 뜨거운 여름을 더 뜨겁게 만들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 2022년에는 너무 양극화돼 있어서 우리 프로파일러 독자님들도 보라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항모여야 된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좀 더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좀 소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함께 2022년 결산 때는 10만 돌파의 자그마한 이벤트를 굉장히 크게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오고 프로펠러 더욱 계속 사랑해 주시고 2022년에도 화이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된 내용 뭐 아덱스 때 소개됐던 부분이라든가 이건 뭐 올해는 좀 항공우주 쪽에 많이 했다면 내년에는 지상 방산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좀 영상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프로펠럿의 원래 태생에 맞게 코로나만 좀 진정이 된다 그러면 공군에서 혼자 열심히 뛰고 있는 각급 부대도 한번 이렇게 현장 탐방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년에도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화이팅!